안녕하세요. 이소속의 YG입니다.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는 퀄리티다. 요거 하나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실질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잘못 추정했을 때 생기는 코스트, 비용이 생각보다 오버 에스티메이트 할 경우에는 이렇게 커지는데, 이렇게 되는데 언더 에스티메이트 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내용. 다시 말하면 어시메트릭한 그런 코스트다. 다시 말하 시메트릭 하면은 이런 그림이고요. 어시메트릭 하면은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의 경우에는 좋은 것만큼 안 좋은 게 있는데, 녹색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만큼 안 좋은 것만큼 좋은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 긴축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별로 안 좋았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연준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 같아요. AIT 도입. 그러니까 이 AIT 도입이라는 건 상당히 부양적인 그런 의미였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린 거는 연준은 결론적으로는 부양적일 거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조심해야 돼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변화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어제 이제 오건영 부부장이랑 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행동이 좀 변했다라는 거죠. 행동이 계속 바뀌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작년에 제일 많이 인용했던 논문 중에 하나가 IMF에서 얘기하고 있는 R-G at risk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R-G라는 값, 즉 금리가 성장보다 낮은 수준에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이면 부양책을 아무리 써도 괜찮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면 1953년부터 17개 국가들의 금리와 성장의 그래프인데요. 금리를 먼저 따라가 보면 금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성장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보시면 성장이 이 성장이 금리를 이기는 경우, 즉 그렇게 되면은 성장이 금리를 이기니까 R-G는 0보다 작겠네요.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R-G가 0보다 작은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성장이 금리보다 높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얘기했던 요 구간에서 우리가 인플레가 나왔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죠. 요런 상황에서는 뭐 GDP 대비 국가 부채가 그렇게 늘어나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던 거고요. 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아마 여기입니다. 여기인데요. 여기의 특징은 이때는 성장이 금리를 이겼다라고 보면 지금은 금리가 성장을 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키워드는 금리다.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보여드리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왜 설명드리냐면 아까 제가 이제 연준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 그림을 설명드렸고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 뭐냐면 한은이에요. 한은. 그리고 최근에 신흥국에서 일부 금리를 인상하는 국가들이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인플레가 와도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아니 안 와도 뭐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부양책을 늦추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준은 긴축적으로 말만 긴축적으로 하고 긴축적이지 않고 한은은 긴축적으로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아니면 그런 현상들은 제가 보기에는 키워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퀄리티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퀄리티. 그러면 이 퀄리티라는 것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댈러스 연준의 그 제조업 지수랑 ISM 제조업 지수, ISM은 먼저 좀 꺾였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달러예요. 자, 이 달러는 이게 자, 이게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달러가 귀하다라는 겁니다.
달러 기업이 왜 이렇게 어려워? 라는 얘기가 나올 때 달러가 이 지표들이 올라간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 3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급등했죠. 급등했던 이유는 뭐냐면 달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되면은 달러가 어떻게 될까요? 강세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역대급으로 지금 낮은 수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달러 구하기 왜 이렇게 쉬워? 달러 넘쳐나네. 넘쳐나네 이런 겁니다. 넘쳐남. 그러면 달러의 공급이나 달러의 수급은 굉장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는 시장에서 긴장감이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좋아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건 여러 가지 요인들, 다른 요인들 때문에 올라가지만 시장에는 알게 모르게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퀄리티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ETF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설정액을 봐야 돼요. 설정액. 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설정액은 뭐 최근에 자세히 보시면 요만큼 빠졌습니다. 요만큼. 그래서 우리가 난리가 났었죠. 야, 이거 아크 이미 끝났다. 근데 이제 요 그림에 보시면 길게 볼까요? 이거 검정색 선인데요. 잠깐만 이게 빠졌다고 봐야 되나? 근데 그마저도 지금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자금의 흐름을 보면 이게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다. 저는 이제 나스닥과 같은 아크와 같은 이런 그 키워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뭐냐면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그로스. 성장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나 국가들, 기업들인데 이 성장이 자생적 성장,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과 관계없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성장,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더 강력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나스닥 아크 최근에 관심 뭐 전혀 이제 요새는 아예 말도 없는데 오히려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반면에 금융 섹터와 산업재 섹터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경기가 좋아질 때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나 섹터들을 말하는데, 이 섹터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돈이 계속 들어왔죠. 돈이 계속 들어오다가 이번에 조금씩 꺾이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타난다. 물론 이게 완전히 꺾인다 이렇게 보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좀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좀 차별화가 된다는 거죠. 좀 차별화가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퀄리티를 말씀드릴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뭐냐면 볼리틸리티가 작다. 지금 말씀드리면 음식료 같은 회사나 아니면은 경기 민감한 거냐라고 봤을 때 경기 민감한 섹터들은 아직도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2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기로 로우 볼리티로 퀄리티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섹터 단에서는 그런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 그림에서는 로우 볼리티리티 관련해서는 설정액을 한번 보시면 와, 이게 엄청나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조금 올라가려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참고고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건데요. 요걸 한번 보시면 작년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ETF인데 이게 이제 인베스토 이게 잘못 가졌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말로 설명드릴게요. 트러스트가 들어가는 ETF입니다. 트러스트가 들어가는 ETF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ETF인데 트러스트가 들어가는 ETF.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목은 이 ETF의 그거는 First Trust Capital Strength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트러스트가 높은 회사인데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첫 번째는 일단은 현금성 자산이 많아야 돼요. 현금성 자산이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됩니다. 전형적으로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ROE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성장도 성장이지만 수익성과 재무제표 상의 안정성을 강조해서
출연해는 그런 ETF입니다. 이런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업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몬스터,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게 안정적으로 시장과 관계없이 경기와 관계없이 좋은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서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 설정액을 기준으로 봐도 이렇게 별로 안 들어왔어요. 근데 주가는 좋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 이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 퀄리티 그러면은 재무제표상에 현금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리고 부채는 적어야 되고, 그리고 수익성도 좋아야 되고 라는 얘기에 플러스 저는 이제 기후에 대한 것을 강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요즘에 ESG 데일리라고 해서 ESG와 관련된 보고서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게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탄소 국경 조정세는 7월 14일 날 아마 이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안이요. 근데 이 내용들이 초안이 조금 셌어요.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은 우리는 높은 탄소세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불공평하다. EU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게 불공평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EU가 여기 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국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탄소세가 없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탄소세가 있죠. 니는 제조가 없잖아. 그럼 할 말 없을 텐데. 어쨌든 여기는 탄소세가 있고 여기는 탄소세가 없는데,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면, 야, 니는 탄소세 없잖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탄소세를 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2023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산업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2026년에서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고요. 이 탄소세가 부과되면 될수록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좌초자산이 됐든 아니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됐든 좀 구체화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윤원태 연구원이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NCR 규제, 예대율 완화 등등 이렇게 완화 조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난 주말에 금요일날 가장 이슈가 됐던 건 금리죠. 금리. 한은에서 금리를 2번 이상 해도 긴축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게 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상당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채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금리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우리는 좀 퀄리티 주식으로 가 있는 것이 안전하다. 주가가 오르더라도 그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 거는 고탄소 산업에 대해서 은행에서 익스포저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지금 따져보고 있다. 몇 조나 들고 있니? 은행이 250조, 보험이 88조, 고탄소 기업에 대해서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요거를 계산하는 이유는 뭐냐? 리스크를 매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매저해서 어떻게 하려고? 관리하려고요. 그래서 ESG와 관련된 그런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갑자기 제가 얼굴이 안 나오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좀, 자, 오늘은 갑자기 얼굴이 안 나오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죄송하고요. 간단하게 퀄리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고요. 이번 주도 좋은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는 지금 화요일 날 저희가 이제 홍춘욱 박사님 마지막 수업이고요. 목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날 오종태 이사님 나오십니다. 오종태 이사님 처음으로 나오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